자, 이번 강의 내용은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 제2강입니다. 립스보드 회로 이해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우리가 전기전자 기초서부터 LCD 모니터 개요까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쭉 했는데 지금 간혹 질문이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좀 철저히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질문하는 내용이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충실히 공부를 하셨다면, 또 충실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셨다면 분명히 그건 해결책이 있을 텐데, 좀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약간 좀 덜 인지가 돼서 문의 올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것만 마스터 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뭐 어떤 그 제품을 설계나 이런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내용을 수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통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소자들이 오래되면 어떤 내부 용량 감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 보면 양부 판별법이 많이 나와 있죠. 그것만 충실히 알고 있더라도 고장 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한 채 실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기초가 충실해야 나름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스킬업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고치고 뭐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자 제품 또 PCB 기판에 보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소자들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양부 판별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다음 단계는 뭐냐, 실무 과정에서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하고 회로를 찾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선행 과정으로 전기전자 기초 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강의는 듣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전자 기초 과정을 동영상이니까 앞뒤 돌려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을 만들고 실무로 들어가면 굉장히 수월하다는 부분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고객분들한테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자, 서론이 좀 너무 길었죠. 자,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LCD 모니터 내부 구조 및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자, LCD 모니터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론 설명을 드린 적도 있죠. 그 다음에 TV 내부 구성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LCD 모니터는 전원 공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립스보드 타입이냐, 아니면 아답터를 통해서 12V나 24V가 공급되는 방식이냐,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LCD 모니터 시그널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회로가 동작 원리,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회로의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MPS다. 그럼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 회로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작 원리. 그죠? 회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동작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PS 및 인버터, 또 드라이버 회로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SMPS는 전원 공급 장치죠. 그래서 CCFL 방식하고 LED 방식의 그 SMPS를 쓰는데, CCL 방식이라든가 LED 방식은 다 SMPS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단 인버터, 백라이트를 켜주는 방식이 CCFL 방식이냐 LED 방식에 따라서 인버터라는 걸 쓰고, 또 LED에서는 드라이버라는 또 컨버터라는 걸 씁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PS 및 인버터의 구성 중심 소자가 뭐냐. 물론 전에 그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SMPS 구성 중심 소자 및 양부 판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버터 및 드라이버 구성 중심 소자는 무엇이고 양부 판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SMPS 고장 점검 및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 SMPS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SMPS 고장 점검 및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인버터 및 컨버터 고장 점검 및 수리에 대해서 자, 인버터 컨버터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인버터 컨버터의 고장 점검 및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요. 수령 지금 및 부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패널 백라이트 양보 측정 지그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동작을 시키는지, 백라이트 테스트용 지그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아답터 양보 측정 테스트 지그, 립스보드 2차단 속성 수리 방법, 립스보드 인버터 개조 방법, 그 다음에 립스보드를 단독으로 우리가 수리했을 때 단독으로 백라이트까지 구동해서 인버터 단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고요. 특정 소자와 연결된 회로 찾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LCD 모니터 내부 구조 및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LCD 모니터 내부 구조. 예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터치를 해봤는데, 구조는 뭐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어요. LCD 모니터는 립스보드라는 게 있고요. 립스보드는 뭐냐면 SMPS하고 인버터하고 통합된 우리가 보드를 립스보드라고 한다. 그럼 LED 쪽은요, 그러면 LED는 인버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 컨버터 드라이버라는 게 바뀐 거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립스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관리하기 위한, 즉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같이 내장하고 있는 AD 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신호를 이 패널에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신호를 바꾸기 위한 이 패널 보드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OSD 보드, 즉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OSD 보드를 우리가 장착이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 하네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LVDS 케이블, AD 보드, 립스 보드, 인터페이스 케이블, 인버터 케이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LCD 모니터는 간단하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LCD 모니터의 내부 구성도를 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 뜯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립스보드가 있는데 인버터 파트하고 SMPS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AD 보드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이 패널 보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 보드하고 연결이 된 이 OSD 보드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MCU에 있는,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 즉 OS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이 OS 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LCD 모니터를 알게 되면 LED 모니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PWM 달려있고, 그 다음에 스위칭 F2 달려있고,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 코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승합을 해서 LED 쪽에 공급해주는 개념이니까, 단지 여기서 트랜스가 없다는 거가 LED 모니터의 다른 부분이다 하는 거죠. 뭐 너무 다르게 무슨 뭐 이상한 나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모니터는 여기에 이제 인버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LED 모니터는 요게 이제 드라이버 보드라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보드 내지 컨버터라고 그래. 그 부분이 여기 달려 있는데, 요 트랜스 같은 게 없는 거죠. 왜 트랜스가 없냐고 말씀은 제가 예전에 드렸죠. CCFL, 즉 형광등 방식의 LCD 모니터는 얘는 교류를 공급해서 형광등을 켜주는 거지만, LED는 LED로 되어 있는 LED 모니터는 이 직류를 공급해 줘야 돼요. LED 모니터는 뭡니까? LED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전자 소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를 공급해 주면 얘가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2V를 공급받아서 승합을 해서 직류를 이 LED 바에 공급을 해 주는 거죠. 대신에 LED 개수가 뭐 10개가 있는 게 있고 50개가 따라서 전류량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 LED 이쪽에 쓰는 이 부품류도 약간 좀 틀리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LED 모니터라서 LCD 모니터하고 틀린 뭐 많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교류를 공급해 주냐, 직류를 공급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버터를 쓰느냐, 컨버터를 쓰느냐, 그것만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CD TV는 어떻게 돼 있냐? 모니터하고 TV하고는 뭐 글쎄 많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뭐 SMPS라는 게 있고요. 그죠? 또 인버터라는 게 있고 LED는 여기 이제 뭐 드라이버 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거만 이제 틀린 거죠. 근데 FRC 보드라는 게 있고 FRC는 보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120Hz의 액정 패널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60Hz를 공급을 해주죠. 얘를 120Hz로 변환해주는 주파수를 변환해주는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con 보드라는 게 있고요. 우리 LCD 모니터는 이렇게 패널 보드 안에 이 같이 Tcon 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TV는 이 Tcon 보드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패널 보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요런 게 이제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뭐 거의 뭐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헤매는 부분이 뭐냐면 SMPS가 LCD 모니터하고 많이 틀리죠. 왜냐면 LCD 모니터의 SMPS는 오토 방식으로 해서 전원을 넣으면은 5V, 12V가 다 공급이 되지만 오토 방식으로 이 TV는 뭐냐면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전원을 넣으면은 스탠바이 5V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온 버튼이나 아니면 리모컨의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걔가 이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 PFC하고 RC 공진회로가 동작해서 이제 24V, 12V, 33V를 공급해주는 메인 전원이 동작되는 방식으로 구동이 돼요. 그게 틀린 부분인데 이 SMPS도 LCD 모니터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죠. 뭐 그 부분은 나중에도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라서 제가 TV는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봤어요. 자, LCD 모니터의 전원 공급 방식 유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답터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요 아답터를 통해서 DC 플러그가 이 DC에 꽂히죠. 12V가 들어가는 게 있고 요즘은 이제 19V 또 좀 큰 모니터 24V 그런 게 들어가요. 12V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모니터 뒤에 보면은 이 네임플레이트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급 방식이 전원이 몇 볼트가 들어가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9V 들어가는데 이거 보지 않고 19V, 12V 꽂으면 모니터가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쓰는 게 12V, 19V, 24V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답터로 이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해 우스갯소리로 모니터와 고가와 저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자, 아답터 들어가는 좀 저가고 220V 립스보드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고가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립스보드 타입 중에서 A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거의 안 쓰는 방식이죠. 이 립스보드가 아니라 SMPS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꼭 립스보드 같죠? SMPS 따로 있고 인버터가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는 타입이 옛날에 삼성 모델에 있는 거 많았어요. 지금은 이 모델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AD 보드가 있고 뭐 OS 보드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립스보드가 SMPS하고 인버터가 이렇게 분리 방식으로 되어 있던 타입이 예전엔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나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었다. 립스보드 타입 B 타입 뭐냐면 지금 쓰는 것들이죠. 그죠?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SMPS 파트 부분하고 인버터가 따로 돼 있고 AU도 따로 이렇게 이런 보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모니터들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 쓰는 방식들은 이 타입을 많이 쓰고 있죠. 인버터 아니면 컨버터하고 이 SMP 통합된 이 립스보드 타입으로 220V 이 전원이 AC 전원이 인가되는 방식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약간 저 가격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지금 저도 보면 220V 들어가는 거 이 바로 들어가는 게 가격이 약간 좀 비싼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LCD 모니터의 시그널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널 플로우를. 요거는 여러분이 잘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립스보드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립스보드는 뭐라 했습니까? 인버터하고
SMPS가 통합되어 있는 보드를 우리가 립스 보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220V 인가하게 되면 이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에요. 오토 방식. 오토 방식이라고 보통 합니다. 전원을 넣으면은 무조건 5V, 12V를 얘가 계속 구동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 립스 보드가 좀 많이 망가지는 이유가 얘가 전원만 꽂아 있으면 계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명이 오래는 못 가겠죠. 꽂으면 AD 보드가 구동하기에는 5V와 인버터 구동 저람인 12V가 자동으로 나오는 방식이다. 단 인버터의 CCFL은 동작이 안 되고 있죠. 왜냐면 공급은 되고 있지만 인버터 CCFL 켜지려고 그러면 동작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모니터에 파워 온 버튼을 눌러서 온 시그널이 MCU를 통해서 AD 보드에 있는 MCU를 통해서 MCU가 5V 신호를 이 인버터에 있는 그죠? PWM의 온오프 단자로 신호를 줘야 얘가 동작을 해서 그죠? 동작을 해 스위칭을 해서 이제 15,000V를 만들어서 CCFL에 공급을 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전원은 공급되어 있지만 이 CCFL만 안 켜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죠? CCFL은 온오프 신호를 줬을 때 그 MCU가 연산을 해서 인버터의 PWM에 온오프 단자로 넘겨줘야 이제 이 PWM 동작을 하는 거죠. PWM 동작이 돼야 FET 드레인에 12V가 걸려있는 걸 스위칭을 해서 DC를 AC로 만들어서 트랜스 1차 측에 넘겨주면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 기저력이 발생돼서 좀 물론 건선비죠. 건선비를 많이 가면에 따라서 보통 초기에는 15,000V를 만들어서 CCF를 켜주다가 안정이 되면 500V로 공급이 돼서 동작이 되죠. 그 다음에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패널 공급 전압인 5V를 갖다가 FET에 게이트를 온시켜서 5V를 패널 쪽에 LVDS 커넥터 28, 29, 30번 VCC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20V 꽂으면은 5V, 12V가 계속 나와서 일단 전원은 공급해서 동작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때 이제 우리가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 시그널이 MCU로 가서 그 MCU의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OS 버튼을 여기서 온 하게 되면 이 온 신호가 어디로 되느냐, MCU에 있는 폼웨어를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연산 과정을 거쳐서 파워온 시그널을 그죠? PWM 온오프 단자로 공급되면 PWM에 발진해서 그죠? FET에 드레인에 걸려있는 12V 스위칭에서 DC를 AC화해서 트랜스 1차체에 공급한다. 그죠? 그럼 트랜스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1차 측에 변화되는 즉 교류 연료를 이 스위칭을 하게 되면 12V가 걸려 있지만 스위칭을 하게 되면 얘가 뭡니까? DC가 AC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에 1차 측에 공급을 하게 되면 변하는 전류를 줬기 때문에 그죠?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물론 건선비에 따라서 그죠? 건선비가 많이 감겨 있으면 그 건선비에 따라서 2차 측에 우리가 AC 15,000V가 공급돼서 CCFL에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그죠? 동시에 뭐야? MCU의 패널 전압을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면 패널 5V가 공급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열리면은 그죠? 그 FET에서 패널 쪽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되지만 항상 뭐냐면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이 피드백 회로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은 펄스폭을 조정해서 그죠? 펄스폭을 조정 항상 일정한 전압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피드백 회로죠. 이 피드백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측에 쇼트가 났다? 그럼 PWM의 발진을 중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뭐 불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동작돼서 항상 2차 측을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측에 어떤 뭐 전압이 적게 나오면 전압을 올려주는 그 이 PWM하고 연결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쪽에서 발진폭을 늘리라 줄여라 하는 그런 피드백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백라이트 켜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픽 카드로 받은 영상 정보를 이제 우리가 RGB 포트를 꽂으면은 RGB 포트를 여기다 꽂으면은 일단 스케일을 통해서
패널을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변환해서 어디를 주느냐, 패널 보드에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티콘 IC로다가 얘를 전달을 해요. 그죠? 변환해서 티콘을 전달하게 되면 이 이제 액정에서 영상을 띄워주기 위해서 소스와 드라이버 데이터 IC가 구동할 수 있는, 즉 LDI 칩이라죠. LCD 구동 칩에 어떤 신호하고 컨트롤 신호를 같이 두면 이 LCD 구동 칩이 인식을 해서 패널에 영상 신호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패널에 사용되는 이 LDI 칩들은 3V에서 30V가 인가가 되기 때문에 AD보드에서 받은, 그죠? AD보드에서 받은 이 5V 신호를 이 안에 패널 보드에는 이제 승합 회로가 있어요. 이 승합 회로에서 승합을 해서, 그죠? LDI 칩에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패널 쪽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패널 보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강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로들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죠?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OS 버튼 누르게 되면 무조건 MC로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이제 연산을 해서, 그죠? 온 신호를 갖다가 여기 주게 되면, 스타트 회로를 주게 되면 인버터가 구동을 해서 FET 드레인에 걸린 12V를 스위칭을 해서 여기 이제 그 DC를 AC화해서 트랜스로 넘겨주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백라이트가 켜지게 된다. 그럼 항상 2차 측에 그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는 피드백 회로에 의해서 감지를 해서 이 인버터 쪽에 주게 되면, 뭐 이런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얘가 발진을 정지할 거고, 전압이 좀 적다 그러면 얘가 발진 폭을 좀 늘릴 거고, 이런 내용을 수시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RGB 포트를 꽂으면은 그래픽 카드로 영상 정보를 우리가 그 스케일러가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를 바꿔서 1차 변환을 해서 이 티콘 쪽에 패널 쪽에 타이밍 컨트롤러 주게 되면, 타이밍 컨트롤러에서는 이 패널이 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LDI 칩에다가 이 컨트롤 신호하고 영상 정보를 2차 가공해서 넘겨주게 되면 패널의 이미지가 표현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 플로우가. 이 플로우를 좀 약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 스피커를 기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OSC 버튼에서 소리를 줄여라 하면 이게 연산해서 얘가 이 그 오디오 칩에, 그죠?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주게 되면 이제 소리가 줄여지고 꺼지고 하는 거죠. 이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LCD 모니터의 플로우다 하는 거죠.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PS 및 인버터 드라이버 회로 해석에서 보면 일단은 SMPS 쪽 회로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SMPS를 보면 우리가 보통 립스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요 반을 딱 갈라서, 그죠? 요 부분이 SMPS죠. SMPS. 요 부분이 인버터인데, 일단 요 SMPS 쪽을 얘기할 거니까, SMPS는 이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자, 1차 측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는 쪽이 1차단이고, 그죠? 부하와 연결된 쪽이 2차단이다. 그래서 트랜스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요쪽이 1차단, 이쪽이 2차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단 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2차단 쪽에 전압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뭐 조금 나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자, 그래서 1차단과 2차단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데 1차단, 2차단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그라운드가 틀려요. 1차단 접지하고 2차단 접지는 틀립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 많이 지금 보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SMPS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이 보통 5개의 회로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EMI 필터라는 부분이 있고, 1차 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버터가 필요한 12V와 AD 보드가 필요한 5V를 공급해주고 있다.
이게 SMPS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린다면 EMI 필터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SMPS 저 아답터를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리니어 타입의 그 아답터하고 SMPS 방식의 아답터가 있었어요. 자, 리니어 방식은 뭐냐면은 트랜스 하나에다가 다이오드, 브리지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해서 콘덴사를 연결해서 바로 뽑는 그런 방식의 리니어 타입이 있었는데 좀 트랜스가 좀 컸죠. 왜냐면 60Hz를 받아서 얘를 변환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트랜스가 60Hz 쓰게 되면 트랜스가 커집니다. 부피도. 그래서 옛날에 뭐 전기 면도기라든가 뭐 기본적인 청소기라든가 연결 썼죠. 이 방식은.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방식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정료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온 방식이 이제 SMPS라는 걸 썼는데 상당히 이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정밀한 직류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해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SMPS라는 스위칭 방식을 만들어냈겠죠. 근데 이 리니어 방식은 이 스위칭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가 덜한데 이 SMPS 방식은 이 대전압 대전류로 스위칭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이 노이즈가 외부로 나갈 경우는 기계 오동작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노이즈도 차단하고 나가는 노이즈도 차단하기 위해서 EMI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노이즈를 우리가 없애주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EMI 필터를 거칩니다. 220V가 인가가 되면 그러면 220V가 이제 이게 교류죠. 교류. AC 220V가 교류죠. 220V가 인가가 되면 일단은 이 브리지 다이오드하고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해요. 1차 정류를. 여기서 뭐냐면 AC를 DC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대전압 콘덴서 310V가 딱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310V가. 왜 310V냐? 이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20V라는 것은 실효값이라고 얘기해요. 실효값. 보통 우리가 부르는 값이다 이거죠. 근데 교류는 이 정연파 교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220V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해준다. 루트 2는 1.414죠. 그럼 311V가 나오죠. 그죠? 보통 300V에서 311V 사이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310V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차 정류입니다. 1차 정류를 하게 되면 이 SMPS 방식이기 때문에 SMPS 방식은 뭐냐면은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는 약자인데 이 SMPS 방식은 1차 정류한 DC를 310V를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를 만들어서 트랜스에 걸어주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전력이 발생되면 2차 측의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2차 정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SMPS 원리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310V가 이제 나왔으면 이 310V가 이 트랜스를 거쳐서 1차단을 거쳐서 FET 드레인에 딱 걸리게 되죠. 이게 FET죠. 요게 게이트, 요게 드레인, 요 밑에 소스죠. 310V가 대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0V DC를 우리가 AC화 하기 위해서는 이 PWM이라는 게 이 스위칭 신호를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FET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온 오프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온 타임과 오프 타임, 온 오프 이렇게 되면 껐다 껐다 하게 되면은 이 FET 드레인에 걸린 310V가 껐다 껐다 하는 스위칭에 의해서 이 교류화가 됩니다. DC가 그죠? AC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교류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XY 좌표 파형에서 보면 직륜이 이렇게 되지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파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교류 파형이 되는 거죠. 교류 파형이. 그러면 이게 트랜스 1차 측이란 말이죠. 여기가 트랜스 여기가 1차 측이에요. 여기가 1차 측. 트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트랜스 원리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기전자 기초에서 많이 얘기했죠.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그죠?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 유도 기전이 발생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트랜스는. 자, 여기서 스위칭을 했어요. 자, DC를 ACR 만들어줬습니다. 자, 1차 측에 걸어줬죠. 걸어주게 되면 이 상호 인덕턴스에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되는데 이 감은 권선비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12V가 나오죠. 여기는 5V가 나옵니다. 이 권선비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AC화가 됐으니까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비로소 2차 정류돼서 12V가 인버터에 공급되는 전압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 건선비에 따라서 다시 여기서는 5V형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인버터에 공급되는 5V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2차 정류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전자회로는 이 피드백이라는 회로가 있어요. 피드백.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항상 얘가 일정한 전압이 나오도록 유도해주는 일종의 안정화 회로다. 그죠? 그래서 2차 측의 어떤 그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얘가 이 션트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변화하는 전류 값을 이 PWM 이 피드백 단자는 전송이 되면 PWM 2차 측의 전압이 잘 조금 나와? 알았어, 펄스폭을 좀 늘려줄게. 많이 나와? 줄여줄게. 그래서 이 스위칭을 얘가 이 전달받는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 회로의 원리다 하는 거죠. 피드백 회로.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SMPS의 즉 5단계의 과정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피드백 회로는 이제 좀 피드백 회로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피드백 회로는 이 TL431이라는 이 션트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이 TL431은 내부에 비교기가 있습니다. 2.5V 항상 고정값을 가지고 있는데 2.5V가 비교해가지고, 그죠? 이 레퍼런스에 입력되는, 즉 2차 측에 이 전압이 여기다 공급되면 얘가 비교해서, 그죠? 이 변하는 전류가, 이쪽으로 변하는 전류가 들어오면은, 그죠? 이 전류의 흐름을 감지해서 얘가 에노드에서 캐소드 전류가 흐릅니다. 이 변화량은 어디로 가냐? 바로 이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로 전달하게 되면, 이 포토다이오드는 일단은 이 빛을 발하는 광다이오드죠. 이 전류의 양에 의해서 얘가 빛이 많이 발산되고 적게 발산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럼 이 빛에 전달해서 여기 있는 포토커플러 쪽에 포토 TR 쪽으로다가 이 광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신호에 의해서 뭐 여기 빛이 밝으면은 얘가 전류가 많이 흐를 거고, 빛이 적으면 여기 전류가 조금 흐를 거고, 그런 게 구조가 돼 있죠. 얘가 그럼 이게 이 신호가 여기 PWM에 피드백 단자로 전달되게 되면 피드백이 판단하는 거죠. 2차 쪽에 전압이 많이 출력되고 있대. 야, 펄스폭 좀 줄이자. 2차 쪽에 전압이 조금 나오고 있대. 펄스폭 좀 늘리자. 2차 쪽이 쇼트 됐어. 야, 펄스 발전 끊자. 클라 저쪽에. 이런 식으로 이 피드백 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는 지금 3개, 레퍼런스 단자하고 에노드 캐소드 단자가 나와 있지만은 이 안에는 이렇게 OP앰프하고 TR과 다이오드를 위해서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피드백 회로가 동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SMPS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죠. 자, EMI 필터 다시 설명드리면, EMI 필터는 이 대전압 대전류 스위칭하게 된 스위칭 노이즈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외부로 나가는 거 못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EMI 필터 어느 정도 차단해서 깨끗한 DC가 나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준다. 또 바깥에서 어떤 기기 오동작을 막아준다. 1차 정류는 220V를 받아서 310V를 그 브리지 다이오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만들어서 스위칭을 하기 위한 DC 전압 공급하기 위한 우리가 1차 정류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해서 그 드레인에 걸려있는 310V를 PWM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해서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게 해주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DC를 AC화로 변경돼서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측의 건선비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을 우리가 AC로 받았죠. AC로 받았으면은 이걸 2차 정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AD 보드가 필요한 5V, 인버터버가 필요한 12V를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일정한 어떤 소자가 문제가 돼서 항상 일정한 전압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피드백 회로를 구성해서 2차 측의 출력 변화를 감지해서 우리가 항상 그 스위칭 회로에서
스위칭 회로에서 항상 일정한 스위칭을 해서 2차 측에 항상 일정한 전압은 나오게 해두는 것이 피드백 회로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피드백 회로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면 전기전자 그 기초 과정에 보면 션트 레귤레이터 즉 TL431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L431 같은 경우는 단자가 3개가 있어요.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레퍼런스, 뭐 ADDA 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차 측에 어떤 항상 이쪽 쪽으로 전압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내비에 비교기가 들어있어요. ADJ 이 전압이 변동하면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흐르는 전압이 변동이 된다 이거죠. 이 변동되는 이 전류의 변화량을 이 포토커플러라는 부분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TL43이라고 이 포토커플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토다이오드하고 포토TR이 연계가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차 측과 2차는 절연으로 되어 있어요. 1차 측하고 2차 측은. 그래서 이 TL431로 받은 어떤 전류의 변화량을 이 포토다이오드가 걸어주게 되면 이 빛이 발산해서 많이 흐르면 빛이 많이 발산될 거고 적게 흘리면 적게 발산될 거고 이 빛에 의해서 포토 TR이 이 빛을 받아서 빛이 많이 흐르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많이 흐르는 양을 이 PWM에 그죠? 이네이블 피드백 단자로 전달해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펄스폭을 조절하는 거죠. 빛이 양이 적었다 판단해서 PWM이 그죠? 펄스폭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여기서 비로소 해준다. 그래서 이 피드백 회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전자회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요 SMPS 회로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